세상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이 있다. 언젠가부터 늙어가는 일이 외로움과 동의어가 되어버린 시대. 여기 한 외국 노인은 낯선 땅에서 삶의 마지막 장을 다시 쓰기 시작했다. 누군가의 손길, 낯선 이의 눈빛.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10년간 죽음만을 기다리던 스웨덴 엘리트 출신 간호사가 한국 땅을 밟자마자 한국의 영주권을 신청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스웨덴은 노인을 죄인 취급하는 나라였다고 합니다. 자국을 버리고 한국에 왔던 그녀는 한국에서 충격적인 장면들을 목격했다고 하죠.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그레트 린드볼룸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어느덧 76살이 되었고 스웨덴에서 한평생을 간호사로 살아왔어요. 젊었을 땐 환자를 돌보는 게 제 삶의 전부였죠. 어느 병동이든 제가 가면 마르그레트가 왔다며 안심하던 환자들 얼굴이 아직도 선합니다. 그러나 정작 제 영혼의 단짝이자 삶의 동반자이던 남편은 10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야 했어요. 제 남편이지만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다정한 사람, 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던 남편이 떠난 뒤로는 말수가 줄었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조금씩 피하게 되더군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뒤로는 조용히 말 그대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살았습니다. 은퇴 후엔 집 밖에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고 주말이면 시장에 가서 빵이랑 과일을 조금 사고 저녁이면 라디오를 틀고 책을 읽는 게 제 일상의 전부였어요. 외로운 건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아들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어요. 엄마, 지금 제가 한국에 파견 나와 있잖아요. 지금 여유가 좀 생겨서 그런데 몇 달만 그냥 좀 쉬러 와보실래요? 그런데 그 말이 자꾸 마음에 남더라고요. 몇 달만. 그 몇 달만이라는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걸리던지 저는 아들의 제안처럼 한국에 몇 달만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젠 제 자신을 돌봐줄 누군가가 필요하기도 했고 또 한 번쯤은 제 자신을 위해 어딘가 떠나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었어요. 어쩌면 너무 멀리 생각한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드니 죽음은 언제든 다가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홀로 있는 늙은 제 자신이 아들에게 짐으로 남을까 두렵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제게 한국으로 굳이 넘어와 몇 달만 우선 있어 보라고 제안을 하는 것은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을 하듯 한국으로 향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한국은 제게 참 낯선 땅일 줄 알았는데 아주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게 당신 괜찮으세요? 라고 따뜻하게 묻는 나라였습니다. 제가 울어도 되는 나라였고 버팀목이던 남편이 없어도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 나라였어요. 저는 이 한국 땅에서 웃고 울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스웨덴 바깥으로 길게 떠나는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무려 1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늘을 날며 저는 창밖의 구름을 한참이나 바라봤죠. 내가 정말 한국을 가고 있는 건가? 정말 신기하네. 오래 살고 볼 일이야. 가면서도 믿기지 않았고 별 생각을 다하며 그렇게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활주로에 착륙하는 그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콩 하고 울리더군요. 이게 떨림인지 설렘인지 아니면 두려움인지 잘 모르겠지만 참 기분은 좋았어요. 서서히 비행기 문이 열리고 저는 천천히 사람들을 따라 입국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첫 발을 디디자마자 저는 화들짝 놀라고 말았어요. 세상에 이게 공항이라고? 무슨 미래 영화에서 나오는 미래 도시 아니야? 인천공항의 모습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긴 줄도 복잡한 안내도 당황한 얼굴도 하나 없이 아주 평온함이 가득했죠. 그렇게 이어 제 눈앞에 보이는 것은 말없이 화면을 비추는 KQR 스캐너가 보였고 승객을 따라 움직이는 무인 로봇 안내기가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필요한 서비스를 말씀해 주세요. 로봇은 곳곳을 돌아다니며 심지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미래로 순간이동을 한 건가? 아니면 이게 지금 꿈을 꾼 건가 싶어 혼란스러웠죠. 그때 한국 공항 직원이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신 곳 있으세요, 할머니? 여권 여기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라고 부르는 한국 직원의 말에 놀랐습니다. 스웨덴에서는 거의 듣지 못한 단어였으니 말이죠. 너무 늙었다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따뜻한 호칭으로 들려서 마음이 이상하게 울컥했어요. 친절한 한국 직원의 도움을 받아 저는 순차적으로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화물을 찾고 아들이 데리러 오기 전까지 저는 공항 안을 조용히 걸으며 한국이란 나라의 강한 첫인상을 머리에 새기고 있었어요. 참 볼수록 신기한 곳이었습니다.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사람들을 조용히 실어 나르고 있었고 벽면에 달린 큰 화면에서는 날씨와 대기 상황이 실시간으로 안내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환하게 웃으며 고속 무빙워크를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시아가 유럽보다 앞서고 있을 줄이야. 나는 정말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며 유럽이 가장 최고라 생각하고 살았던 거구나. 내가 직접 한국에 와서 이 모든 걸 경험해보지 못했더라면 평생 모르고 죽을 뻔했잖아. 저는 유럽보다 더 뛰어난 한국의 기술과 현재의 모습에 놀라 속으로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기술이 놀라웠던 것도 맞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모든 게 너무 배려 속에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빠르고 신속했지만 그 속에 정확성이 있었고 조용하지만 무심하지 않은 정말 묘한 매력을 지닌 곳이었죠. 바로 그때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닐지도 모르겠어. 처음엔 그냥 아들이 불러서 온 거였지만 이 인천공항에서부터 뭔가 마음속에 작은 바람 하나가 불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몇 달이 아니라 조금 더 오래 있고 싶을 것 같아. 아직 여행을 시작하기도 전인데 벌써 스웨덴으로 가기가 아쉽잖아? 그렇게 저는 스웨덴이 아닌 또 다른 세계의 문 앞에 섰습니다. 그 문 너머에서 제 인생은 다시 한번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아들과 만나서 회포도 풀고 좋은 시간을 보내며 한국 생활에 적응을 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온 지 나흘쯤 지났을 무렵이었죠. 그날 아침 아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랜만이니까 간단한 건강검진이라도 받아요. 우리 병원 시스템 정말 좋거든요. 아들의 제안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가 병원이 어떤 데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잖아. 간호사로만 몇십 년을 일했는데 여기까지 와서 무슨 건강검진이야. 그냥 여행이나 하지. 그런데 아들은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짜 달라요. 엄마가 직접 보면 깜짝 놀랄걸요? 스웨덴이랑 아예 차원이 달라요. 한국 의료 수준은 알아주거든요. 아들이 하도 권유를 하니 한국 병원이 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저러나 싶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또 아들이 그토록 원하는데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하기로 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대학병원을 갔고 병원 입구에서부터 저는 멈칫했어요. 분명 사람이 정말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신없지 않았습니다. 어수선한 소리 하나 없이 아주 고요했어요. 마치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아는 듯한 움직임이었죠. 그렇게 먼저 마주한 것은 안내 데스크가 아니라 커다란 스크린이 달린 AI 키오스크였습니다. 낯선 환경에 어리둥절한 상태로 있는 저를 대신해 아들은 능숙하게 제 이름을 입력했고 그러자 놀랍게도 화면에는 예약 정보가 자동으로 뜨기 시작했어요. 이어 AI 문진이 시작됐습니다. 최근 한 달간 두통이나 복통 있으셨습니까? 차분한 여성 음성이 묻고 터치스크린의 답을 선택하는 방식이었죠. 진료 전에 이렇게 미리 정보를 정리해두다니 정말 효율적이라 느꼈습니다. 심지어 대기실은 북적이지도 않았어요. 전광판에 제 이름이 떴고 203호로 오라는 안내에 따라 조용히 진료실 앞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병원이라면 간호사도 환자도 숨 쉴 틈이 있겠구나. 그리고 그 생각은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간호사는 제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낯선 외국인인 저를 전혀 어색해하지 않았고 인종차별 또한 전혀 없었죠. 영어가 서툴러도 끝까지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이어 혈압을 잰 뒤 간호사는 제게 조심스레 물었어요. 할머니 따뜻한 물 한 잔 드릴까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딘가에서 꾹 눌러뒀던 감정이 스르륵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웨덴에서 간호사였던 저 역시 누군가에게 이렇게 부드럽게 대우를 했던 기억은 많지 않았어요. 늘 시간에 쫓겨 환자도 의료진도 모두 기계처럼 움직였죠. 따뜻한 물 한 잔이라는 말 한마디가 마치 저를 한 사람으로 아니 하나의 마음으로 봐주는 듯 했어요. 환자 한 명을 오래 봐주고 싶어도 시간에 쫓기니 몇 마디도 못한 채 지나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마음이 있다고 한들 저 역시 피곤하고 바쁘니까 그냥 절차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는 핑계를 방패 삼아 그렇게 기계 같은 간호사로 살았었죠. 그런데 한국은 전혀 달랐어요. 참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에 많이 놀랐습니다. 나는 그 오랜 시간 간호사로 살면서 한 번을 저렇게 따뜻하게 해본 적이 없었구나. 그저 모든 게 담당 업무로 나뉘고 환자도 리스트의 한 줄처럼 느끼며 그렇게 살았는데 한국은 전혀 다르네. 정말 바쁜데 우리 스웨덴보다 더 바빠 보이는데 환자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대하고 있어.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는 어쩐지 눈가가 살짝 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아들은 제 눈치를 살폈어요. 엄마 어땠어요? 아들의 물음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여기 한국은 병원이 참 따뜻하구나. 참 신기하고 대단한 곳인 것 같아. 그날 밤 숙소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병원도 사람 같네. 말없이 곁에 있어주고 다정하게 바라봐주는 사람 같아. 그 순간 제 마음 어딘가에서 살며시 불이 들어온 듯 했습니다.
여긴 사람을 정말 사람답게 대해주는 곳일지도 모르겠어. 내가 놓치고 살았던 것을 깨우치게 만들어줄지도 모르겠어. 그로부터 며칠 뒤 제가 놀랄 일이 또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오늘은 제가 일했던 곳 한번 구경 가보실래요? 서울 근교에 있는 실버타운인데 엄마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아들의 말에 정말 당황스럽기도 하고 망설였습니다. 노인 시설이라니. 스웨덴에서 평생 간호사로 일하며 수없이 보아온 그 공간은 정말 암흑 같은 존재였거든요. 병색 짙은 복도와 의욕 없는 거동, 그리고 기계적인 돌봄에 웃음기 하나 없는 정막이 흐르고 죽음만이 존재하는 그곳에 가자니 어쩐지 마음이 무거워졌죠. 하지만 아들이 굳이 권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 묵묵히 따라 나섰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1시간쯤 떨어진 언덕이 파란 하늘 아래 전망 좋은 곳에 자리한 실버타운은 제가 상상한 모습과는, 아니 스웨덴에서 늘 보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하얀 담장 너머로 보이는 작은 연못과 산책길을 따라 놓인 벤치들, 그리고 화사한 유채꽃이 흐드러진 정원은 그야말로 고급 리조트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마다의 휴식을 취하는 노인들의 모습에서는 편안함, 그리고 여유로움이 묻어나고 있었죠. 그렇게 아들과 함께 로비에 들어서자 잎이 무성한 실내 화분들과 따뜻한 조명, 그리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저희 모자를 반겼습니다. 어르신, 오늘 오신 분이실까요?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는 직원의 인사에 머뭇하긴 했지만 어쩐지 그 한마디가 참 따뜻하고 고맙게 느껴졌어요. 시설 안은 정말 조용하고 아주 깔끔했고 화사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스스로 책을 고르거나 도자기 공방에서 작은 그릇을 빚거나 요가 수업에 집중하고 계셨어요. 놀란 토끼 눈으로 두리번거리다 저는 아들이 안내한 방에 들어서자 햇살 가득한 창가에 작은 재봉틀이 보였고 손글씨로 오늘도 내가 주인공이라 적힌 액자, 그리고 정갈이 정돈된 찻잔 세트가 보였습니다. 그곳의 주인 어르신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처음이라 당황했나 보네요. 여긴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주인이 되는 집이에요. 누구 눈치 볼 일도 죄송할 일도 없죠. 저는 그 주인 어르신의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스웨덴에서도 실버타운은 있어요. 하지만 거긴 누군가의 관리를 받는 곳이었죠. 언제부터인가 자기 결정권은 사라지고 모든 것은 시스템과 예산 속에서 아주 철저하고 엄격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언제나 해야만 하는 일을 수행했고 입주자들은 그저 대상자였을 뿐이었죠. 의료 기록의 숫자, 복지 비용의 계산서 한 줄일 뿐 그들의 삶에는 온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자신도 노인이 된다는 것이 너무도 두려웠고 남편까지 떠난 후 은퇴하고 홀로 생활하며 늙어가는 제 자신이 무서웠어요. 다가올 미래를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 말이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노인이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삶을 계속 살아가는 존재로 대접받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그림이 전시된 갤러리와 가벼운 커피 모임, 그리고 날마다 열리는 특별 강좌까지 정말 체계적이고 다양한 시스템 속에 운영되고 있었어요. 제가 간 날의 특별 강좌는 디지털 사진 편집 초급반이었고 그 모든 것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 나이 든 노인도 배울 수 있구나.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발전할 수 있는 거구나. 오후가 되어 실버타운을 나설 때쯤 저는 말없이 풍경을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꽃들과 벽에 걸린 사진 속 어르신들의 행복한 웃음, 그리고 잔잔한 풍경 속에 자연스럽게 섞여 있는 나이 든 노인들의 모습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경이로운 모습이었죠. 그날 밤 숙소에서 조용히 불을 끄고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 한국은 노인이 죄가 아닌 나라구나. 부럽다. 정말 부러운 나라네, 한국. 그 말이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나왔을 때 이미 저는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나이가 들어 늙었다는 이유로 누구에게 사과하지 않고 누구의 짐이 되지 않고 그저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스웨덴에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점점 사라지는 일이자 묵묵히 다가올 죽음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게 조금 더 풍성해지는 일 같았습니다. 마치 아직은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며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가슴속 어딘가에서 아주 조용히 울렸습니다. 한국은 정말 알면 알수록 이상한 나라야. 뭐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토록 따뜻한 건지. 한국에서 따뜻한 감정을 느껴서인지 먼 타국이지만 아들 없이도 홀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부드러웠습니다. 살랑거리는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간지럽게 들리던 오후에 저는 홀로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죠. 좋다. 이런 여유가 얼마만인지 참 좋네. 사람들의 소리도 바람도 다 좋다. 여유로움을 만끽하며 행복에 겨워있던 순간 갑자기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어쩐지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 벤치에 앉으려던 바로 그때 눈앞이 새하얗게 변하더니 귓가에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간 직감적으로 실신을 할 거라고 생각하던 그 찰나에 제 곁에 사람들이 다가와 저를 만지고 조치를 취하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다급한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어머, 여기 사람 쓰러졌어요. 의식을 잃어가요. 빨리 와주세요. 제가 119 불렀어요. 우선 눕히죠.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신고를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제 손을 꼭 붙잡고 괜찮을 거라고 정신을 차리라 말해줬어요.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바닥이 차다며 자신의 외투를 벗어 제게 덮어주고 제 등 밑에 깔아주며 지나가던 사람들이 매달려 저를 주무르기 시작했죠. 정신을 잃을래야 잃을 수가 없을 정도로 모든 이들이 저를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 목소리 들리시죠? 좋아요. 지금처럼 조금만 버티세요. 정신 잃지 마시고요. 할 수 있어요. 저희가 같이 있을 거니까 걱정 마시고 정신만 잃지 마세요. 아시겠죠? 정말 찰나의 순간 어렴풋이 스웨덴의 어느 겨울날이 떠올랐어요.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진 노인을 멀찌감치 서서 그냥 지나가던 매정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그 누구도 말 한마디 손길 하나 건네지 않았던 그 장면이 스쳤습니다. 그 기억과는 너무 다른 지금 이 순간에 저는 말없이 가쁜 호흡을 내쉬며 눈을 감았어요. 잠시 뒤 울리는 사이렌과 함께 도착한 구급차는 서둘러 저를 옮겼고 병원으로 이송 중 조치를 취한 뒤 구급대원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우리 한국에는 가족이 아니어도 돌봐주는 여러 마음들이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끝까지 같이 할 거니까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그 말 한마디가 가슴 깊숙한 무언가를 건드렸어요. 무너져 내리듯 쌓였던 외로움이 애써 외면했던 그 지독한 외로움의 감정이 묵직한 채로 녹아 흘러내렸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후 짧은 검사와 치료를 받은 뒤 저는 무사히 깨어났어요. 침대 옆에는 아들이 헐레벌떡 도착해 손을 잡고 있었고 그 옆에는 보호자가 올 때까지 함께 계셨다는 한국인 아주머니가 놓고 간 작은 봉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안을 보니 김밥 한 줄, 귤, 그리고 쪽지 하나가 있었죠. 깜짝 놀라셨을 텐데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할머니 괜찮을 거예요. 그래도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갈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공원에서 뵌 이웃 드림. 저는 그 쪽지를 읽으며 손끝이, 아니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국인들은 이럴 수가 있는 거니?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외국인에게 이렇게 따뜻한 정성을 쏟을 수 있다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왜 이렇게까지 걱정을 해주는 거야? 그 작은 봉지 안에 담긴 것들이 마치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결국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흐느낌 섞인 목소리로 내내 오열하며 말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한국인들은 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스웨덴이었다면 아무도 이렇게 다가오지 않았을 거야. 고작 쓰러진 노인 하나쯤 그냥 지나쳤겠지. 스웨덴과 너무도 달랐던 한국에서는 누군가가 쓰러졌다는 사실만으로도 가던 길을 멈추고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제 곁으로 달려와 각자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짝이라도 한 듯 신속하고 정확하게 말이죠. 그 덕에 저는 병원에 와서 빠른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모두가 마음을 나누는 이곳 한국에 대해 많이 놀랐던 날이었죠. 그날 밤 병원 침대에 누운 저는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까지 사람에게 위로받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낯선 나라 한국에 대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살고 싶다. 며칠의 입원 치료 중에도 저는 한국 의료진들의 따뜻한 보호 아래 정말 편하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입원 치료를 마치고 마침내 병원 문을 나서던 날 입구까지 배웅 나온 젊은 간호사가 웃으며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 다음에 오실 땐 우리 가족처럼 편하게 오세요. 또 편찮으셔서 오시면 안 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괜히 목이 메어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가족처럼이라는 그 말이 이토록 따뜻하게 들린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죠. 스웨덴에선 간호사였던 저조차도 병원이란 공간을 무미건조한 행정 시스템이라 느끼곤 했습니다. 돌봄과 공감보다는 처리가 앞서던 스웨덴과는 다르게 한국은 사람을 진심으로 돌보는 나라였어요. 며칠 뒤 아들이 초대한 손녀의 학교 발표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강당 한쪽 작고 예쁜 무대 위에 10살 난 손녀가 수줍게 서 있었습니다. 자주 못 봐서 더 애틋한 손녀이기도 하고 저렇게 훌쩍 커서 큰 무대 위에 서 있는 손녀를 보니 괜시레 마음이 뭉클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스웨덴이 아닌 한국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작된 손녀의 발표의 주제는 우리 가족 이야기였고 손녀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작은 목소리로 또렷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가족은 한국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고 요즘 들어 더 많이 사랑하게 됐어요. 왜냐면 한국은 우리 할머니를 사랑해줬으니까요. 순간 제 가슴 어딘가가 덜컥 울렸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아름답게 들릴 줄은 몰랐어요. 손녀의 눈빛엔 순수한 믿음이 담겨 있었고 그 믿음은 제 인생 마지막 장을 어디서 어떻게 채워야 할지를 속삭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창밖으로 반짝이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난 한국이 내 마지막 고향이 되면 좋겠어. 내가 늙고 지쳐갈수록 더 따뜻해지는 한국에서 사람들 속에 스며들며 천천히 살아가고 싶어졌어. 그리고 스웨덴에 돌아갈 날짜가 가까워졌다는 걸 알고도 처음으로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에 더 오래 머물 수는 없을까? 아들은 제 물음에 잠시 놀라긴 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엄마 당연하죠. 엄마가 원하시면 언제든 더 머물 수 있어요. 저는 그제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머물고 싶은 나라를 넘어서 살고 싶은 나라로 제 인생 마지막 장을 열어줄 새로운 고향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더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했고 아들은 놀라면서도 또 반겼고 걱정스럽게 묻기도 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진심인 거죠? 스웨덴에서 한평생 사셨으니 거기에 다 친구들도 계시고 엄마 집도 그렇고 삶도 다 그곳에 있으니 물어보는 거예요. 걱정 어린 아들의 물음에 저는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진심이야. 처음엔 여행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에 엄마 마음이 있어. 집은 그냥 벽이고 사람이 있어야 집이 되는 거야. 여긴 내가 사람으로 느껴지게 해준 고마운 곳이야. 이런 한국에서 남은 생을 보내고 싶어. 제 확신 어린 말에 아들은 더 묻지 않았고 곧장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어요. 물론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체류 자격 문제, 건강보험 전환, 한국어 교실 등록, 계좌 개설, 주민센터 등록 등 해야 할 일이 태산이라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또한 문화 차이와 언어 등의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기도 했죠. 그러나 한국은 역시 시스템이 아주 우수했고 외국인에게 정말 관대하고 친절했습니다. 공무원은 서툰 영어에도 끝까지 웃으며 설명을 해줬고 자원봉사센터에서는 한국어 초보자 클래스를 추천해줬죠. 동네 커뮤니티에서는 외국인 실버 주민들을 위한 소모임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따뜻한 곳이었구나. 정말 노인들이 즐기며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게 참 많은 곳이었어. 신이나 혼잣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처음엔 김치 냄새에 코를 찡그렸지만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으며 한국인이라면 꼭 먹는다는 말에 여러 시도 끝에 조금씩 먹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는 천천히 조금씩 한국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잠들기 전에 문득 남편의 사진이 담긴 작은 액자를 손에 쥐고 한참 동안 쳐다봤어요. 언제나처럼 사진 속에서도 환하게 웃으며 마치 제가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을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당신도 여기 오셨다면 좋았을 텐데 한국은 정말 따뜻한 나라야. 이런 따뜻함과 행복을 우리가 함께 느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가슴에 묻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국에 살기로 결심한 이후부터 저는 아주 규칙적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아침 7시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공원 걷기 모임에 꼭 참석하여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늘 밝고 여전히 기운이 넘쳐나는 이웃집 김 여사님이 아침마다 초인종을 누르며 말하거든요. 언니 일어나셨죠? 햇살 좋은 날은 무조건 나가야 해요. 햇살을 받아야 사람이 사는 거고 움직여야 사는 거지. 몸이 먼저 움직여야 마음도 밝아지는 거라고요. 얼른 늦장 부리지 말고 서둘러요 언니. 가자고요. 이웃집 동생 김 여사가 저렇게 야단이니 빠질 수도 없습니다. 이웃집 동생은 제 팔짱을 꼭 끼고 천천히 걸음을 맞춰줍니다. 그렇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걷다 보면 금방 1시간이 지나가곤 하죠. 늘 제게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는 이웃집 동생은 그날도 역시 반찬통을 건넸습니다. 언니 이거 어제 끓인 김치찌개예요. 맵지 않게 했으니 먹을만 할 거야. 우리 언니도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이런 맛도 알아야지. 저는 웃으며 받았지만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찌르르해졌어요. 이제 한국 사람이라는 그 한마디에 마치 평생 기다려온 인정을 받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집에 들른 아들과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어요. 엄마 요즘 많이 좋아 보이세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파견 기간 끝나면 스웨덴으로 가야 했는데 아무래도 여기 정착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엄마랑 저희 모두가 한국에 있다면 모두 행복할 것 같거든요. 무엇보다 아이 키우기에도 한국이 훨씬 좋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젠 내가 붙잡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구나. 그날 밤 작은 일기장을 꺼내어 조용히 펜을 들고 적었어요.
이 나이에 새 가족도 생기고 새 인생도 새로운 고향도 생겼다. 아직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따뜻하고 소중한 일인지 나는 한국에서 비로소 느꼈다. 이제야 내가 왜 아직도 더 살아야 하는지, 늙은 노인네인 내가 왜 소중한 사람인지 알겠다. 그토록 바라고 또 기다렸던 날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출입국 외국인청 사무실 앞에 앉아 서류를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신청서, 사진, 건강검진표, 그리고 손으로 또박또박 적은 자기소개서까지 말이죠. 다 준비를 마치고 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고, 순서가 다가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떨리는 마음으로 창구에 다가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그레트 린드블롬입니다. 한국이 너무 좋아서요. 그래서 여기서 오래 살고 싶어요. 제 아들 며느리랑 손녀딸도 살 거거든요. 그런 제게 직원은 밝게 웃으며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할머니, 그런데 한국어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셨나 봐요. 발음이 너무 좋으세요. 한국 이름도 생각해 보셨어요? 한국 이름이라는 말에 저는 머뭇거리다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한국 이름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마을? 그늘 같은 이름은 어떨까요? 제가 한국에서 느낀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쉼이 되는 사람이고 싶거든요. 귀화 절차는 생각보다 아주 복잡했지만 이젠 어느 정도 익숙해진 한국 행정 시스템과 늘 친절하게 도와주는 한국 직원들 덕분에 차분히 하나씩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손녀와 함께 나란히 앉아 과일을 먹고 있었죠. 창을 열어두니 바람이 살랑살랑 들어오고 점점 붉게 물든 하늘 사이를 스치며 정말 평화로웠고 외롭지 않았어요. 그때 손녀는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이젠 영원히 여기 있을 거죠? 스웨덴으로 다시 가는 거 아니죠? 나 할머니 없으면 못 사니까 할머니 가지 마요. 그런 손녀를 품에 안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스웨덴으로 이제 안 갈 거야. 여기가 이제 할머니가 살 곳이고 새로운 고향이거든. 한국은 할머니에게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했고 웃게도 해준 나라야. 할머니 마음도 인생도 이젠 한국에 맡길 거야. 손녀는 그 작은 손으로 저를 한 가득 품어 안아줬고 저는 그 순간 정말 큰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내 어두워지는 하늘을 보며 남편에게 말해줬어요. 여보, 나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 없이도 이제야 잘 지내고 있어요. 이게 사는 거지. 이게 사람 사는 거구나를 한국에서 하루하루 느끼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곁으로 갈 때까지 잘 지켜봐요. 내가 노년을 얼마나 행복하게 보내는지 이제 내 걱정 말고. 그렇게 저는 한국이라는 제 인생의 마지막 고향에서 지금도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언젠가 다가올 죽음이 조금은 천천히 와주길 바랄 뿐이에요. 너무 뒤늦게 알아버린 이 따뜻한 정과 행복을 조금만 더 욕심껏 누리다 갈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강의 기적을 알고 있었지만 이건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최고의 환경 전문가였던 제가 70% 감소라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의 수치 앞에서 제 40년 경험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연간 비용 절감액이 10만 달러에 이르는 이 기막힌 기술이 한국의 아주 어린 한 중학생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에 전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세계를 놀라게 했던 걸까요? 40년 경력의 베테랑 전문가마저 놀라게 했던 그날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 북부 지역 출신이고 현재 나이는 62세로 은퇴를 앞두고 있던 저는 아론 스미스라고 합니다. 은퇴를 코앞에 두고 정말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와 이렇게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40 무렵부터 건축 자재 회사에서 개발 관련 업무를 했는데 은퇴 직전에 우연히 한국의 기업과 협력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한 3달 정도만 서울에 머무르면서 자문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어느덧 1년이 넘도록 한국에 머물고 있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오래 있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제 일생에서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알던 건 한강의 기적이라든지 K-드라마가 요즘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다든지 김치가 유명하다든지 정도였죠. 그런데 한국에 와서 직접 지내보니 정말 놀라운 문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이 환경 문제와 식문화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묘하게 결합해서 무언가를 혁신해 놓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건축 자재 중에서도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는 일을 오래 해왔거든요. 그래서 환경에 관한 관심이 높았는데 그 시점에서 한국에서 경험하게 된 여러 시스템이 그야말로 제 40년 경력의 상식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목격한 그리고 직접 참여하게 된 기적 같은 변화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제가 62세라 아무래도 말주변이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 제가 본 한국 문화의 놀라운 점들을 최대한 흥미롭게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호텔에서 한 달 정도 지냈습니다. 번화가에 위치해 있다 보니 늘 사람으로 북적였어요.
출근 시간에는 지하철역에 사람들이 미어터질 듯 몰려드는 광경이 특히 인상적이었죠. 제가 원래 살던 미국 중소도시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심 호텔에서 제가 놀라운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호텔 뷔페 식당에서 하게 되었는데 다른 외국인들은 평소처럼 접시에 음식을 가득 담았다가 많이 남기곤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동안 호텔 뷔페라면 원 없이 담아 먹고 남기면 그만이라는 안이한 생각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한국인 손님들은 달랐습니다. 대부분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고 음식을 깔끔하게 다 먹는 모습을 봤어요. 저도 모르게 저분들은 예의가 참 바르시네. 혹은 음식을 남기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호텔 직원들이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분리수거하는 과정을 유심히 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실 보통 호텔 뷔페장에서는 그저 남은 음식들을 한데 모아서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곳은 음식물을 일일이 분리해 따로 처리하고 재활용 가능한 자재는 또 따로 모아두는 식이었습니다. 바쁜 아침 시간에도 말입니다. 호텔 측에 왜 그렇게 수고를 드리느냐고 물어보니 최근 한국 소비자들이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요. 저희도 이미지 차원에서 더 꼼꼼하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리수거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제가 자문하는 프로젝트는 건축 자재에 관한 것이었는데 서울 본사뿐 아니라 지방에 있는 여러 시공 현장도 함께 돌아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담당자인 김영호 팀장이라는 분과 함께 강원도 쪽 현장에 내려가게 되었어요. 가을이 막 시작되었을 무렵이라 서울과는 전혀 다른 맑은 공기와 높은 하늘이 저를 반겼습니다. 강원도에 도착해보니 현장 옆에는 공동급식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건설 현장의 노동자분들과 인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식당이었어요. 저는 그저 고된 일 하시는 분들이 식사나 잘하시라고 만든 시설인가 보다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들어가 보니 이곳도 또 제가 알던 급식소와 달랐습니다. 먼저 식판이 아주 특이했어요. 스테인리스 재질이긴 했는데 판의 형태가 일반적인 네모칸 식판과 살짝 다르게 이중 구조로 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한 구역에는 조금만 담으세요 라고 한국어로 적힌 표시선도 보였고 다른 구역에는 단백질 섭취 구역 같은 식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장난인가 싶었지만 그 식판을 살펴보니 이 안내 라벨들이 실용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았어요. 덕분에 음식물을 담는 양을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김영호 팀장에게 왜 식판에 이런 표시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고 영양 균형 맞추려는 아이디어랍니다. 저희가 직접 개발한 건 아니고 한국의 어느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만든 아이디어를 공사장에서 응용해 본 거예요. 저는 순간 귀가 쫑긋했어요. 중학생들이 개발한 아이디어를 실제 급식소에서 쓴다고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물어봤더니 한국의 일부 중학교에서 무지개 식판이라는 걸 직접 고안해서 잔발량을 크게 줄였다는 사례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 원리를 보고 공사 현장 측에서도 우리도 저 방식을 받아들이자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곳에는 강원도 환경연구소랑 업무 협약을 맺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특수 식판 실험이었다고 해요. 저는 이미 서울 호텔에서 느낀 분리수거에 대한 감명에 이어 강원도 공사 현장의 식판 혁신까지 목격하게 되니 한국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 정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점점 들었습니다. 사실 미국의 제 고향에서는 환경운동이 없던 건 아니지만 이렇게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은 흔치 않았거든요. 공동급식소 시스템이 참 좋아 보였지만 문제없는 제도란 세상에 없잖아요. 실제로 현장에 있던 관리자분들에게 듣자니 초기에는 굉장히 큰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노동자분들은 밥 먹는데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며 반발하기도 했대요. 이중구조 식판이 낯설고 게다가 취식할 때마다 조금만 담으세요 같은 안내선이 보이니까 신경이 쓰여서 싫다는 거죠. 또 다른 갈등은 배식 속도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음식을 담아야 할지 다들 몰라서 식사 줄이 길게 늘어졌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은 식사 시간이 짧은데 줄이 길어지면 짜증이 날 수밖에 없죠. 식판을 빼곡히 채우려다가 불편을 겪게 되니 차라리 그냥 알루미늄 도시락 같은 걸로 한 번에 배급하라며 항의가 빗발쳤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등이 심해져서 중단될 뻔한 시스템을 다시 살려낸 건 현장에 파견된 정연희 연구원이라는 여성분이었다고 하더군요. 정 연구원은 이 시스템이 조금만 자리를 잡으면 분명히 폐기물 양이 눈에 띄게 줄어들 거라며 끈질기게 설득을 이어갔고 실제로 2주 정도 지난 후부터는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야말로 한국이 가진 특유의 끈기와 집단 지성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냐고 감탄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이유는 한국 건설사와 저희 미국 본사가 합작 투자한 프로젝트의 자문을 맡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원도 현장에서 이런 재미있는 급식 혁신을 보고 듣고 다니니 미국 본사 쪽 담당자인 레이첼 부사장이 꽤나 의아해했습니다. 어느 날 레이첼에게서 영상통화가 왔는데 뜬금없이 묻더라고요. 아론 박사님, 한국에서 지금 무슨 밥 먹는 방식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대체 그게 우리 건축 프로젝트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저는 레이첼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이보게 들어보게나. 사실 한국이 환경보호에 대해 엄청 적극적이고 일상에서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지 고민하는 사례를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네. 그 중에서도 공사 현장에서 스테인리스 식판에 안내선을 넣은 특이한 방식을 봤는데 결과가 꽤 좋은 것 같더군. 이라고요. 그랬더니 레이첼의 반응은 반신반의였습니다.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냥 매직 마커로 선 긋는 정도의 별것 아닌 거로 들리는데 그게 무슨 혁신이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심정을 이해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그저 식판 하나에 구분선 몇 개 새겨놓은 거니까요. 하지만 저는 강원도 현장에서 직접 본 상황과 노동자들의 반응, 그리고 환경연구소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알려주며 진지하게 설명했습니다. 예상보다 음식물 쓰레기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 그렇게 절감된 비용을 재투자해서 현장 복지를 개선하고 있다는 점,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어지는 게 놀랍다고 말이죠. 레이첼은 여전히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재미있는 얘기네요. 혹시나 우리 쪽에서도 적용할 방법이 있으면 알아봐 주세요. 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 미국 본사 사람들에게 이 개념을 설명해 주려면 뭔가 구체적인 자료와 임팩트 있는 사례가 필요하겠구나 하고요. 그로부터 얼마 뒤 김영호 팀장으로부터 흥미로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마침 서울에서 생활 폐기물 박람회가 열리는데 아론님도 한번 구경 가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요. 마침 저도 더 많은 한국 사례들을 보고 싶어서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평소에는 박람회 하면 건축 인테리어 박람회 정도만 가봤는데 생활 폐기물이라니 아무래도 좀 낯설었어요. 박람회 현장은 생각보다 많은 관람객으로 붐볐습니다. 거기서 저는 한국의 여러 지자체가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지, 분리배출 체계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등을 소개하는 부스를 돌며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도시나 군에서 자체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례가 많더군요. 예를 들어 잔반 인증제 같은 독특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을도 있었고 공유 주방을 만들어 주민들이 식사를 함께 하면서 남기는 음식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오복식판이라는 이색 전시였습니다.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하얀색 등 5색으로 구분된 칸이 있는 스테인리스 식판을 전시했는데 각 색깔은 영양소나 식품군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예컨대 빨간색 칸에는 고기류, 파란색 칸에는 해산물과 같은 식으로 말이죠. 거기에 설명 패널을 보니 무분별한 과식 및 음식물 낭비를 줄이고 건강한 식사 문화를 만들기 위해 개발된 친환경 식판이라는 소개가 있었습니다. 정말 한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각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번에 제대로 깨달았죠. 미국에서 환경 어쩌고 떠들어 대던 건 다 말뿐이었지만 한국은 생각을 넘어 시도하고 있는 모습에 경악했었어요.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 유례가 없는 발전과 성장은 한국인들만이 가진 아주 이상하고 특이한 공동체 문화와 빠른 실천력에 있다는 것을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만든 곳이 어디인가 살펴봤더니 서울의 한 고등학교 동아리와 지역 기업이 협업해서 시제품을 만든 거라고 했어요. 저는 흥분된 마음으로 담당자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이거 정말 기발한데 혹시 상용화된 사례가 있나요? 이미 여러 학교에서 쓰고 있나요? 담당자는 아직은 시범 단계예요. 몇몇 중소도시의 학교와 복지관 등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저는 그때 직감했어요. 이게 바로 미국 본사에 보여줄 만한 혁신 사례가 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스테인리스 식판, 눈금 혹은 구분선, 그리고 컬러 코딩을 통한 영양소 배분 안내.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면 분명 시각적으로도 임팩트 있고 쓰레기를 줄이는 효과도 데이터로 입증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오복 식판 아이디어를 접하고 나서 문득 미국 제 고향에 있는 초등학교가 떠올랐습니다. 제 손자가 현재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급식이 너무 부실하고 또 종이와 플라스틱 식기를 마구 써서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제 딸이 아버지, 학교가 환경교육을 한다면서도 정작 점심때마다 종이 접시를 수백 장씩 쓰니 좀 이상하지 않아? 라고 불평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미국에 있는 제 딸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한국 식판 시스템을 그 학교에서도 적용해 보면 어떻겠느냐고 한번 슬쩍 이야기를 꺼냈죠. 당연히 딸은 아빠 그게 말처럼 쉬운가요? 예산도 없고 그 식판들 어디서 구매해요?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박람 회장 담당자에게 다시 가서 물어봤어요. 혹시 이 식판을 해외에도 수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는 미국에 아는 학교가 있는데요. 담당자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도 당연히 해외 수출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다만 아직 대량 생산 단계가 아니라서 시범 사업 정도면 협의가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라는 말이 돌아왔죠. 그 순간 저는 호기심 반, 사명감 반으로 이 프로젝트를 한번 밀어붙여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곧바로 김영호 팀장과 함께 식판 제작사 대표 그리고 환경연구소의 정연희 연구원과도 연락을 해서 미국 학교 시범 운영을 구체적으로 제안했죠.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외국인이 난데없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니 처음엔 다들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전부 환경 문제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 한번 시도해보자는 쪽으로 마음이 모아졌어요. 미국에 있는 초등학교에 이 한국 식판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넘어야 할 산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었습니다. 미국 공립학교의 급식 예산은 넉넉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새 식판을 구입하고 그것을 세척할 시설을 마련한다는 건 무척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제가 예전에 몸담았던 건축 자재 회사가 친환경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데 관심이 컸습니다. 제가 회사 쪽에 이 일은 단순히 식판 도입이 아니라 미국 학교의 쓰레기 감축 모델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다라며 프레젠테이션을 했더니 적은 액수지만 사회공헌기금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해 준 겁니다. 이건 정말 운이 좋았다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어요. 두 번째 난관은 학교 측의 이해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이런 혁신이 있을 순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낯선 식판을 싫어하면 어쩌죠? 라며 걱정이 많았다고 해요. 또 우리끼리 해보다가 실패하면 그 뒷감당은 누가 하느냐라는 의구심도 있었고요. 그때 도움을 준 분이 정연희 연구원이었습니다. 정 연구원은 강원도 공사 현장에서 사용했던 데이터와 한국에서 이미 몇 차례 수행된 시범 사업의 보고서를 정리해 영어로 번역해줬어요. 또한 국내에서 스테인리스 식판 도입 후 음식물 쓰레기가 70에서 80% 줄어든 구체적인 통계 자료도 제시했습니다. 그 자료를 교장 선생님과 학부모들에게 보여주니 이거 꽤 검증된 아이디어군요. 라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더군요. 모든 준비 과정을 마치고 미국 초등학교에서는 우선 4학년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시범 운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오복 식판을 구입하고 학교 식당 한쪽에 가니 세척시설을 설치했죠. 초기 비용은 제가 설득한 기업 후원금과 식판 제조사의 일정 부분 무상 제공으로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시범 운영 첫날 저는 화상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미국 아이들이 처음 보는 한국 식판을 받고 우와 무슨 우주선 같아 색깔이 너무 예쁘다 하고 떠들썩해 했어요. 다행히 거부감보다는 호기심이 앞선 분위기였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방송실을 통해 오늘부터 새로운 시도를 하니 다들 협조해달라고 당부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예상대로 시행착오가 없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컨대 아이들이 어느 칸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 몰라 헤매거나 스프 같은 국물 음식을 어떻게 담아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있었죠. 또 처음엔 세척 과정이 익숙지 않아 배출구 쪽에서 줄이 길게 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어떤 학부모들은 역시 이건 시간이 너무 걸린다. 옛날에 쓰던 종이나 플라스틱 접시가 편했는데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학교 급식 담당인 리타 영양사가 동분서주하며 아이들을 지도했습니다. 리타 영양사는 미리 한국 쪽 연구진과 연락해 스프류를 담을 땐 이렇게, 빵류는 이렇게 라며 매뉴얼을 받아둔 상태였죠. 이 지침이 꽤 꼼꼼하게 작성되어 있어서 점차 아이들도 오복 식판 사용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딱 4주가 흘렀을 때 학교 측에서 중간 점검 차원으로 음식물 쓰레기 계량을 실시했습니다. 보통 4학년 전체가 한 달 동안 발생시키던 음식물 쓰레기가 과거 평균치로 약 300kg 정도였는데 무려 110kg으로 줄어든 거예요. 학부모와 교직원 모두 놀랐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니까 조금은 남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상보다 훨씬 많이 줄었거든요. 아이들도 자기들끼리 자랑스럽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반은 남긴 음식이 얼마 없어. 나는 오늘도 싹싹 먹었어. 이런 식으로요. 어떤 면에서는 게임처럼 즐기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제게 전해주며 영상 통화 속에서 아론 박사님 정말 대단하네요. 저도 솔직히 반신반의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라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이렇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자
지역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지역 언론에서 한국의 특수 식판 도입으로 미국 초등학교 음식물 쓰레기 대폭 감축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기도 했어요. 그 기사에는 리타 영양사의 인터뷰와 함께 제가 제공했던 한국 측 데이터가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건 바로 과도한 먹기 강요 문제였습니다. 한국의 급식 문화에서도 가끔 발생하는 일처럼 음식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식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 일부 교사나 학부모가 아이들에게 그냥 다 먹어 라고 강압적으로 지시하는 경우가 생긴 겁니다. 어떤 아이는 나는 원래 우유를 못 마시는데 남기면 혼날까봐 꾸역꾸역 마시다 배탈이 났다 라며 울먹였다고 해요. 또 다른 아이는 빵이 너무 많아 배부른데 선생님이 남기지 말라고 해서 억지로 먹다가 토할 뻔했다고 호소했다고 하고요. 그런 사례가 언론에 한번 나오니 비판적인 시각이 커졌습니다. 환경을 위한 건 알겠지만 아이들에게 억지로 먹게 만드는 건 문제 아니냐라는 의견이 터져 나왔죠. 그때 한국 측의 정연희 연구원이 아주 중요한 조언을 해줬습니다. 스테인리스 식판이나 무지개 식판 같은 게 잔반을 줄이는 핵심은 맞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아이들이 스스로 음식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장치일 뿐 억지로 먹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면 아이들이 적정량을 직접 담게 하고 남기지 않도록 자발적인 습관을 형성해야 한다는 거였죠. 그 얘기를 듣고 아차 싶었습니다. 미국은 원래 동그란 플라스틱 원판을 식판으로 사용했습니다. 음식들이 모두 뒤섞이고 나중에는 음식 같지 않는 음식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보기에도 좋지 않았죠. 그래서 한국에서 가져온 오복 식판은 그런 음식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음식 본연의 맛을 식사가 끝날 때까지 느낄 수 있었지만 여기에 의식이 따라주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각각의 영양소에 맞는 음식이 이어야 한다는 점. 즉 한국의 수준 높은 의식이 함께 해야 했는데 식판만 바뀌었지. 미국인들의 비상식적인 습관들과 인스턴트 음식들이 발목을 잡았던 것이죠. 이건 정말 큰 문제였어요. 사람의 DNA까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결국 학교 측은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오리엔테이션을 열어 절대 강압적으로 음식 섭취를 강요하지 말 것, 그리고 아이들이 식판에 음식을 담을 때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급식 실내 안내문에도 과한 섭취는 몸에도 해롭습니다. 원하시는 만큼만 담으세요 라는 안내 문구를 붙였죠. 이런 조치가 이뤄진 후부터는 강제 먹이기 문제가 점차 사라졌습니다. 시범 운영이 반 학기를 넘어가면서 이미 수치로도 음식물 쓰레기가 꾸준히 줄고 있었고 아이들의 만족도 역시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자 미국 내 다른 학교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몸담았던 회사가 운영하는 공식 SNS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식판을 도입할 수 있나? 라는 문의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또 이 이야기가 지역을 넘어 인근 주까지 퍼지면서 뉴스 채널에서 특집으로 다뤘어요. 저도 원격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서의 경험이 어떤 계기가 되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제가 처음엔 단지 건설 현장 자문으로 왔는데 한국의 환경 문화를 보고 영감을 받았고 이렇게 미국 학교에 적용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라는 식이었죠. 그리고 어느새 이 이야기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쪽의 교육 관련 포럼에도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몇몇 스페인 학교 관계자들이 우리도 시범 도입해보고 싶다며 한국 업체에 연락을 해왔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아직은 소규모 사례일 뿐이지만 분명 중요한 흐름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니 저도 문득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사실 1년 전까지만 해도 은퇴하면 그냥 편히 낚시나 즐기면서 살겠다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한국에서의 체류가 길어지면서 오히려 새로운 삶의 의욕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노력해서 작은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구나 하는 보람이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생활 방식 중에서 협동과 실천을 중시하는 태도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모두 친절하고 착하기만 한 건 아니지만 막상 공익적인 프로젝트가 생기면 의외로 좋아요 한번 해봅시다 라고 적극 협력해주는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강원도 공사 현장에서도 호텔 뷔페장에서도 생활 폐기물 박람회에서도 저는 이런 협동 정신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인들이 완벽하냐? 사실은 한국인들도 시행착오가 많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뭘 담아야 할지 몰랐던 초창기 문제도 그렇고 한국의 노동자들이 배식 속도가 느려서 갈등이 생긴 공사 현장 사례도 그렇고요. 그러나 한국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현장 전문가와 협력하며 결국엔 더 나은 방식을 찾아냈고 여기에 한국의 높은 시민의식이 더해지면서 완벽한 시스템으로 구축되는 모습을 저는 생생하게 두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도 못했던 일들을 아주 가장 빠른 시간에 해결하고 발전시키고 혁신시켜 오며 그 조그만 국토와 인구로 세계 강대국이라는 뜻깊은 타이틀을 거머쥔 나라입니다. 별거 아닌 식판의 사례였지만 제가 모르는 수많은 분야들 속에서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가득하겠죠. 우리 미국은 넓은 영토와 많은 인구에도 한국의 어린 중학생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시스템에 경악하며 경탄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형편없는 국가인가요? 3억이라는 엄청난 인구가 사는데 왜 세계 최정상 국가라는 미국에서는 이런 번뜩이고 기막힌 생각들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참 이런 걸 보면 한국은 정말 대단한 국가입니다. 시범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는 걸 지켜보고 나니 이제 제가 한국에서 할 일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슬슬 미국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던 어느 날 새로운 연락이 왔습니다. 이젠 제가 자문하던 건설사 측에서 저에게 강원도나 충청도 지역에 새로운 복합 단지를 지으면서 그 안에 친환경 공동 식당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데 아론 박사님의 경험과 해외 사례를 결합해 더 발전된 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한 거예요. 정말이지 제가 젊었으면 바로 뛰어들었을 겁니다. 이미 62세이고 가족들이 미국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망설여졌죠. 그런데 한국의 동료들이 나이는 숫자일 뿐이잖아요. 아론 박사님이야말로 이런 친환경 프로젝트의 베테랑이 되셨으니 한 번 더 힘써주세요. 라고 하도 열정적으로 말하니 저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국 생활이 이제는 꽤 익숙해졌고 미국에서의 삶보다 한국의 편리한 생활 방식에 좋았었어요. 첨단화된 한국의 생활 인프라는 미국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놀라움이었거든요. 또한 한국에서 저처럼 나이가 많은 노인을 대하는 친절한 젊은이들과 공공시설들과 지하철, 버스 정거장, 이렇게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를 가진 곳은 사실 처음이었어요. 단지 가족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뿐이었죠. 한국이라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머무르면서 또 다른 프로젝트를 도전해볼 만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무엇보다 이곳에서 더 많은 분들과 교류하며 작은 아이디어가 현실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또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미국 초등학교에서 식판 하나로 큰 변화를 일으킨 것처럼 한국의 새 프로젝트에서도 혁신을 만들어낼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계획보다 훨씬 오래 한국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강원도와 충청도를 오가며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공동급식, 공동부엌 같은 개념을 연구 중입니다. 곡물이나 채소 같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로컬 푸드 시스템을 만들고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줄일지 혹은 퇴비화를 적극적으로 할지 이런 고민들을 이어가고 있어요. 나날이 재미있는 시도들이 쌓여가고 있고 저 역시 매일 설렘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은 제 가족들은 제가 한국으로 곧 초대할 생각이에요. 물론 우리 가족들 역시 저를 보기 위해 한국으로 오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적지 않은 나이에 머나먼 타지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제가 지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한국에 와본 적도 없고 저는 확신이 들어요. 분명 한국의 인천공항에 발을 떼자마자 두 눈이 동그라져서는 이곳저곳 미어캣처럼 두리번거리며 놀랄 가족들의 눈이 선할 것이라는 게 말이죠. 요즘 한국이라는 나라를 모르는 국가는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TV로 지켜보는 모습과 실제로 한국에서 잠시라도 살며 한국의 문화와 한국 사람들을 대해본다면 화면에서 보이는 그 이상의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눈으로 보이는 수치보다 더 대단하고 엄청난 저력을 가진 나라라 여기게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전해드린 이유는 한국의 문화와 시스템이 결코 완벽해서가 아니라 아주 작은 아이디어라도 현장에서 실천하고 발전시키면서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한국 분들은 우리나라도 문제 많아요. 음식물 쓰레기 여전히 많고 재활용 문제도 골치 아파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외부인의 시선으로 본 한국은 문제를 문제로만 남겨두지 않고 현장에서 다양한 해결책을 시도해보는 열정이 넘치는 나라였습니다. 또 이 작은 성공 사례가 미국 초등학교를 비롯해 다른 나라까지 퍼져나가는 걸 보면 정말 세상이 글로벌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낍니다. 한편으로는 한국 중학생들이 만든 무지개 식판 아이디어가 일본의 호텔에서 적용됐다는 기사도 접했고 이제는 미국과 유럽까지도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흐름을 보면서 환경보호나 공동체 문제 해결은 결국 국경을 넘어서는 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62세에 이렇게 새로운 삶에 뛰어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혹여 이 글을 읽고 계신 50대 혹은 70대 분들이 계신다면 인생은 끝까지 뭔가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은퇴하면 낚시하고 손주들이랑 노는 게 전부일 줄 알았는데 한국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일에 애쓰며 살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 길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평생을 살아오신 저와 동갑내기 친구분들, 그리고 인생 선배 여러분들의 삶이 참 부럽습니다. 남은 여생 한국에서 조금이라도 그 기운을 느껴보며 열심히 살다 가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적지 않은 연세에도 이렇게 도전하고 뭔가를 시도하려는 모습이 참 멋지시네요. 물론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강대국으로 만들어주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더 멋지지만요. 여하튼 자,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고맙고 언제나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세요. 당신만의